안녕하십니까. 9강입니다. 9강 9번째 수업이고요. 어김없이 요거 자, 이번 9번째 수업에는요, 9강에서는 다룰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침식 분지, 그러니까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중상류 지역에서 주로 형성되는 지형을 봤다면, 이제는 이제 중하류 쪽, 그러니까 완전히 중하류는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선상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중상류 지역에서 형성되는 선상지와 중하류 지역에서 형성되는 범람원 삼각주를 한 번에 같이 하천 퇴적 지형으로 분류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많아요. 하천 퇴적 지형이 아무래도 지형이 3가지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끊긴 끊을 텐데요.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실 때는 9강과 10강은 같이 한 번에 쭉 들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천 퇴적 지형입니다. 우리 하천 퇴적 지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크게 3개의 지형으로 나뉩니다. 선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주라고 하는 3개의 지형이 있죠. 일단 이 3가지 지형이 형성되는 위치를 일단 먼저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선상지는 하천을 기준으로 상류 쪽에서 보통 생깁니다. 상류. 이제 상류라고 하는데 상류 중에서도 그러면 어디냐? 또 이제 우리가 곡구라는 표현을 써요. 곡구는 계곡의 입구다라는 뜻이에요. 계곡의 입구에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즉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평지를 딱 만나요. 그러면 계곡에서 내리 쏟아내가 평지를 만나면 유속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이 생기겠죠? 거기서 이제 형성되는 게 선상지예요. 그래서 선상지의 형성 위치는 곡구다. 자, 그 다음에 범람원은 하천을 기준으로 중하류 쪽에 형성됩니다. 중하류. 자, 범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많이 형성되는 그런 지형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지형 중에 하나가 바로 범람원입니다. 그 다음 삼각주는 하천의 하류에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하류 중에서도 특히 더 심한 하류, 그래서 그걸 이제 하구라고 하죠. 하구. 하천의 입구다라고 해서 하천의 입구가 그럼 어디예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 거기가 하천의 입구라고 하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에 형성되는 위치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형성되는 위치를 먼저 정리를 한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선상지에서 범람원, 삼각주로 이렇게 쭉 내려갈수록 점점점 하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상류고요. 상류 쪽이고 일로 갈수록 점점 하류 쪽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선상지에서부터 범람원, 삼각주로 갈수록 점점점 하류로 내려간다는 뜻은 점점점 유속이 느려진다는 뜻이에요. 유속이 느려진다. 하천의 유속이 느려진다. 자, 그럼 하천의 유속이 느려진다는 뜻은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면 결국 그 하천이 가지고 있는 힘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자, 힘의 세기가 약해져요. 그럼 힘의 세기가 약해진다? 그러면 이 하천은 운반하던 물질들 중에 일부분을 힘이 딸리면 떨어뜨려 놓는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힘이 딸리니까 운반하는 물질들 중에 일부를 떨어뜨려 놓는 작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퇴적작용이에요. 퇴적작용을 하게 됩니다. 퇴적작용.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3가지 지역,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는 모두 다 형성 원인이 동일합니다. 세 지형의 공통점, 형성 원인이 뭐냐? 그럼 뭐예요? 하천에 의한 퇴적작용. 하천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다. 물론 각 지역마다 어디서 어떤 방식을 거쳐서 형성되는지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형성 원인이 뭐냐?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딱 치면 하천에 의한 퇴적작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먼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지형 파트 문제는 아주 고난도의 문제로는 출제가 좀 안 되는 편이에요. 특히 여기 지금 보고 있는 하천태적 지형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심플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워낙에 다루는 세부 지형들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좀 간략간략하게 가자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 같은 이런 형성 원인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잘 파악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선상지부터 볼게요. 선상지는 곡구에 형성된다고 했어요. 계곡이 입구. 자, 그럼 계곡이 입구라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계곡이 있으면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평지를 만나요. 자,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평지를 만나요. 여기가 평지를 만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곡구가 되는 거예요. 자, 평지를 만나면, 자, 얘를 이제 단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 산이 있고 계곡에 있는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여기서는 이제 거의 직류 형태로 흘러내려오겠죠. 직류 형태로 흘러내려오던 물이 평지를 만나면 이렇게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경사가 완만해졌대. 그럼 경사가 완만해지면 결국 유속은 어떻게 되죠? 유속은 느려져요. 유속은 느려진다는 뜻은 여기서 끌고 내려오던 물질들을 더 이상 끌고 내려가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쌓게 된다. 즉 운반하던 물질들 중에 여기서 내리쏘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오던 계곡물이 막 끌고 내려오던 운반 물질들 중에 이 평지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쫙 쏘던 애가 갑자기 퉁 하고 이렇게 느려지잖아요. 그렇죠? 유속이 확 쏘던 애가 퉁 하고 이렇게 느려져요. 그렇죠? 유속이 느려지면 힘이 약해지니까 운반하던 물질들 일부를 떨어뜨려 놓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퇴적 지형이 이렇게 생겨요. 운반하던 물질들이 쌓이는 지형이 생깁니다. 이 지형이 선상지예요. 이 지형. 자, 그럼 아까 봤던 이 그림으로 보면 그럼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내리쏘던 애가 평지를 딱 만나게 되면 평지에서도 일렬로 쫙 갈까요? 그렇게 가지 않고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땅 떨어지면 이렇게 쫙 퍼지면서 흐를 거예요. 평지에서. 그래서 이게 물이 흐르는 방향 자체가 이렇게 쫙 퍼지는 형태로 흐르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겠죠.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여기 단면에서 봤던 이 퇴적 지형이 형성되는 모양도 이렇게 갈라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지형의 이름이 선상지입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된 지형이다 라고 해서 한자어로 선상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선상지는 크게 세 개의 지형으로, 세부 지형으로 나눕니다. 제일 위에를 선정, 가운데를 선앙, 제일 끝에를 선단이라고 해요. 선정, 선앙, 선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윗부분을 선정, 가운데를 선앙, 끝부분을 선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이 얘랑 같은 겁니다. 얘는 산을 이제 위에서 봤다라고 보시면 얘는 반 잘라가지고 단면을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자, 선정은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선상지라고 하는 지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거는 이제 선상지라고 하는 지형은 퇴적작용에 의해서 일단 이런 땅이 만들어지고 난 이유를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고 나면 여기 그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즉 계곡의 물이 선상지에서 이제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선상지에서는 좀 비교적 풍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정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지표수가 비교적 풍부한 편이에요. 지표수가 풍부하면 인간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굳이 삽질해서 우물을 파야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곳보다는 비교적 흘러내려오는 물을 바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좀 더 좋은 곳이에요. 편한 곳이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대체로 이제 취락이 입지를 하고요. 만약에 농경지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물이 비교적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논으로 이용하는 경향성을 띱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선정은 면적이 아주 작아요. 아주 작기 때문에 저기를 뭐 뭘로 이용하느냐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취락으로 입지를 하는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따로 곡구 취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곡구 취락. 아까 여기가 곡구라 그랬죠. 계곡의 입구에 있는 취락이다 라고 해서 곡구 취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선상지에서 저 선정의 현실적인 대부분의 이용은 뭐냐면 여기에 저수지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수지. 계곡의 입구잖아요. 이렇게 벌려져 있는 계곡의 입구니까 입구만 이렇게 딱 뚝 같은 걸 막으면 그 위로 물이 이렇게 쫙 가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를 확보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좋냐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저수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 밑에가 이제 이렇게 쭉 경사지는 지형이잖아요. 그럼 저수지의 수문을 딱 열기만 하면 그 물들이 경사로를 타고 알아서 밑으로 자동으로 공급되겠죠. 굳이 그 물을 막 기계로 퍼 올리고 끌어올리고 하는 작용을 하지 않아도 서서히 지들이 알아서 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선정은 보통은 취락,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논.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수지를 축조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선앙입니다. 선앙. 자, 이 선앙은요, 선상지라고 하는 지형이 생기기 이전에는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평지를 만나면서 이렇게 쫙 퍼졌을 거예요. 그쵸? 물이 흐르는 게 처음에는 보였겠죠. 퍼지면서 흘렀으니까. 근데 그렇게 퍼지면서 흐를 때 운반하던 퇴적물질들이 쌓인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선상지라고 하는 지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쌓이는 입자들은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굵은 편이에요. 아까 우리가 여기 세 가지 지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 지형은 모두 다 선상지, 범나무, 삼각주는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내려가면서 형성되는 지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서부터 점점점 유속은 느려집니다. 점점점 유속이 느려진다는 뜻은 위에서부터 무거운 애들은 떨어뜨리면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천이 운반하는 물질들 중에 선상지에서 흐르는 애들은 유속이 빨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를 다 끌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런 상태에서 힘이 딸려요. 그럼 뭘 먼저 떨어뜨려 놓을까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중에. 그렇죠. 큰 거야. 그렇죠. 큰 거요. 큰 거 먼저 떨어뜨려.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먼저 무거운 거 먼저 떨어뜨려 놔야지.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큰 것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그보다 그 다음에는 중간 거, 작은 것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힘이 딸려? 그럼 뭘 떨어뜨려 놓는다? 중간 걸 떨어뜨려 놔야죠. 그럼 그 다음에는 작은 거밖에 못 끌고 내려가는 상태가 되죠. 그럼 마지막에 떨어뜨려 놓는 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퇴적되는 물질들의 입자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선상지는 저 세 지형들 중에서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가장 어떻다? 가장 크다. 여기에 쌓인 애들은 입자가 커요.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그럼 선상지 가면 막 이따시만한 애들이 막 몰려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선상지를 가든 범람원을 가든 삼각주를 가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은 흙입니다. 얘도 흙이고요, 얘도 흙이고요, 얘도 흙이고 얘도 흙이에요. 그냥 보면 흙이에요. 만져봐도 흙이에요. 먹어봐도 흙이에요. 그 입자를 굳이 따져보려고 해도 대체로 흙이에요. 그냥 흙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학자들이 입자의 크기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얘가 좀 더 크고 좀 더 작고 더 작아지더라. 여기서 말하는 좀 더 크고 작고 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데 가보면 모래알갱이 있잖아요. 그 모래알갱이 하나, 보통 우리 그거는 하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집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 정도. 근데 잡아봤자, 집까지 잡아봤자 요만하단 말이에요. 그쵸? 겁내 작단 말이야. 그 해수욕장에 쌓여있는 모래알갱이 그 정도만 돼도 퇴적물질들 중에서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굉장히 큰 입자입니다. 그 정도면.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입자가 커요. 퇴적물질의 입자가 크다는 뜻은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간이 많이 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앙에서는 이 선상지라고 하는 지형이 생기고 난 이후에 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땅이 생겼으니까 물은 어디로? 이 땅 위로 흘러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 땅 위로 흘러야 되는데 새로 생긴 퇴적물질의 입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위로 흐르질 못해요. 왜? 흐르다가도 다 스며들어 버려. 밑으로 스며들어 버려요. 밑으로 이렇게 쫙쫙 스며들어요. 위로 흐르질 못해요. 그래서 밑으로 스며들어서 흐른다. 그걸 우리는 복류한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복류, 복류. 땅을 기는 걸 포복이라고 한다죠. 포복, 복류, 기어서 흐른다. 복류. 그래서 이 복류를 하는 하천의 특성을 갖게 되고요. 물이 스며들어서 흐르다 보니까 지표면 위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그 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 물을 쓰려면 굳이 삽질을 해서 깊이 파내려 가야 돼.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표수를 구하기 쉽다 어렵다? 지표수가 부족합니다. 지표수가 부족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배수는 굉장히 잘 되죠. 쫙쫙 잘 되잖아요. 물이 쫙쫙 잘 빠져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투수율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투수율은 높아요. 투수, 물이 스며드는 비율, 투수율은 높아. 배수는 잘 돼. 물이 쫙쫙 빠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이 선앙에서는 토지 이용이 대체로 밭으로 이용합니다. 밭기호 이렇게 쓰죠. 밭과 똑같은 게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으로도 씁니다. 과수원도 밭이에요. 근데 혹시 좀 더 다른 표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고요. 밭과 과수원을 이용한다. 그래서 선앙에서는 대체로 취락은 잘 입지하지 않습니다. 취락은 왜냐하면 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취락을 입지하는 경향은 띄지 않는다.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상제 마지막 선단. 자, 선단에서는요. 그러면 여기서 스며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물이 스며들었어? 그러면 그 스며든 물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선상지라고 하는 지형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형성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끝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끝나는 지점. 그럼 그 끝나는 지점에서는요. 원래 지가 흐르는 그 방향대로 그냥 쭉 가서 나와요. 바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물길이 끊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물길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왜 우리 그 산 같은데 뭐 저기 어디 대전에도 뭐 수통골이라든가 뭐 그런 산 골짜기 같은데 가보면요. 거기에서 물은 계속 흘러요. 근데 중간중간에 비가 안 올 때는 마르는 계곡이 생겨요. 물이 마르는. 물이 평상시에는 흐르지 않는. 근데 그게 하류로 내려오면요. 또 다시 시작이 돼요. 물이 막 졸졸졸 흘러요. 거기 중간쯤 가서 보면 분명히 물이 말랐는데 오히려 하류 쪽에 왔는데 물이 막 흐르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중간쯤에서는 물이 스며들어서 흘렀던 거예요. 흐르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스며들면서 흐르는 거고 그 흘렀던 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나오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용천이라고 합니다. 용천. 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솟아오르면 무조건 그건 다 용천이라고 해요. 용천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제주도 해안 지역에 있는 취락들을 이야기할 때 저 용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용천입니다. 용천. 그 용천하는 게 선상지 모양 보세요. 부채꼴 모양으로 쫙 펼쳐졌잖아요. 왜 펼쳐진 거예요? 물이 쫙 퍼지면서 흘렀거든. 그러면 용천하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 쫙 퍼져서 그 끝단에서 쫙 일렬로 이어서 여기서도 용천 하면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용천하는 게 일렬로 쭉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대자를 붙여요. 협대할 때 그 대자, 띠대자, 일렬로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용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용천대는 지표수가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지표수가 비교적 풍부하겠죠. 그렇죠? 물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풍부합니다. 자, 물을 구하기 쉽다? 물을 구하기 쉬워서 여기 지금 뭐가 입지했어? 취락이 입지했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취락이 입지합니다. 용천대를 따라서 취락이 이렇게 쫙 입지를 합니다. 자, 물이 풍부해, 비교적.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도 가능하면 논으로 농사를 짓겠죠. 논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용천대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단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요 취락만 따로 뽑아서 잠깐 더 설명을 하면 자, 이 취락은 우리가 전통 취락의 입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취락 입지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통 취락이 입지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을 얻기 위한 목적과 물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한 목적과 물을 피하기 위한 목적.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물을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용수 확보를 위한 목적이에요. 이걸 이제 한자어로 득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득수의 요인으로 취락이 입지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에는 이 표현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풀어서 기억하셔도 돼요. 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락이 입지했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같은 이유로 취락이 입지한 게 제주도의 용천대에 있는 해안 취락. 제주도 용천대에 있는 해안 취락들도 똑같이 득수, 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락이 입지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선상지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선상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우리나라에는 선상지가 비교적 발달이 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선상지가 발달이 미약합니다. 선상지의 발달이 미약해요. 왜? 자, 우리나라에는 경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 그걸 이제 경사급변점이라고 그래요. 경사급변점.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계곡에서 내리 쏟던 물이 땅 하고 평지를 만나서 천천히 흘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리 쏟은 놈이 탕 하고 천천히 흐르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형 자체가 어때요? 한반도는 낮은 구릉성 산지가 많아요. 이렇게 구릉성 산지가 많다 보니까 내리 쏟다가 땅 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경사급변점이 적기 때문에 경사급변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상지의 발달은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상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사천 선상지라든가 뭐 이런 거 몇 개 없어요. 자, 선상지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중 하류의 선상지, 범나무, 삼각주 세 가지, 그다음에 선상지까지 해서 지금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 구강이라 했잖아요. 구강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업 들으실 때 구강은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걸로 하시고요. 바로 10강으로 넘어갑니다. 10강 이어서 들으세요. 저도 지금 이어서 같이 수업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업로드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서 끊겠습니다. 구강은 여기서 마무리. 뿅.